안녕하세요. 정성 들여 키운 딸에게 뒤통수를 맞았던 70대 할머니입니다. 솔직히 과거엔 워낙 없이 살아서 제가 딸을 금지옥엽 키웠다는 말은 할 수 없어요. 마음 같아선 어화둥둥 내 딸 하며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키우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는 형편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자식들을 위한 마음만큼은 여느 부모에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자식 겉낯이 속났냐는 속담처럼 자식의 인성과 마음만은 제 뜻과 같지 않게 자랐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생각만 하면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 딸의 만행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부디 늙은이의 신세 한탄이라 여기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딸과 아들을 키웠어요. 하지만 어려운 형편은 통 펴질 생각을 하지 못해 저는 남의 집에 식모살이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딸아이가 그 일로 다니던 중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얘 진아야, 너 얼굴에 웬 상처야?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아무것도 아니긴. 너 저번에도 팔이며 다리에 죄다 멍들어왔잖아. 그땐 계단에서 굴렀다기에 믿었는데 그 뒤로 다쳐서 들어온 게 한두 번이야? 너 얼른 엄마한테 제대로 말 안 해? 사실은 엄마, 우리 집 남 밑에서 종살이 하는 집이라고 애들이 나 따돌려. 감히 종년이 어디다 대고 말을 거냐면서 말도 못 붙이게 하고 맨날 날 때리고 괴롭히고 선생님들도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라면서 모른 척해. 엄마, 나 학교 다니기 너무 싫어. 당시 중3이었던 딸의 흐느낌을 듣는데 꼭지가 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군요. 알고 보니 주동자는 제가 일하던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집의 딸이더라고요. 저는 다음 날 일도 나가지 않고 딸의 학교와 그 집을 찾아가 모조리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힘없는 사람은 무시당하는 세상이라지만 밟으면 꿈틀하는 지렁이는 사람들이 무서워서라도 피하더군요. 결국 그 일로 학교 교장과 담임은 저와 제 딸 앞에서 사과를 했고 제 딸의 동급생은 자신의 부모 등살에 못 이겨 우리를 찾아와 무릎 꿇고 싹싹 빌게 됐습니다. 그 딸은 자기 엄마한테 머리털이니 코피니 죄다 뜯기고 터진 뒤였더군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도 딸은 상처가 전혀 위로되지 않아 결국 중학교를 끝으로 고등학교엔 진학하지 않았죠. 진아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아무리 힘들어도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는 게 아니었어. 엄마 이제 두 번 다시 남의 집에서 일 안 할 테니까 기운 좀 내봐. 살아보겠다고 한 일이 결국 내 딸 인생을 망친 것 같아 그저 죽고만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부로 남의 집 일을 그만두고 식당에 취직했어요. 그리곤 방에 틀어박혀 우울해하고만 있는 딸에게 매일같이 용서를 빌었죠. 남편은 그런 자식과 아내의 모습을 보며 한숨만 푹푹 쉬었고 아들은 늘 집안의 눈치만 보기 바빴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은 울며 저녁밥을 방 안에 밀어넣던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우린 언제까지 가난해야 돼? 난 가난이 지긋지긋하게 싫어. 남들 보란 듯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싶어. 난 이렇게 날 낳아준 엄마 아버지가 너무 미워. 미안하다 진아야. 그래도 우리가 형편이 가난하지 너희들한테 주는 애정만큼은 절대 가난하지 않잖니.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 중요한 건 맞지만 돈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면 돈이 있어도 평생 마음이 가난해지는 법이야. 진아야, 엄마랑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검정고시 보고 대학도 가자. 어? 엄마랑 아버지가 도와줄게. 집이 가난해서 상처받았다고 네 인생까지 망치면 되겠어? 저는 딸에게 고졸 검정고시 문제집을 사다 주며 애원했습니다. 남편은 중졸, 저는 국졸이었기에 딸이 가난 때문에 학벌까지 짧아지지 않길 바랬어요. 그런 제 애원이 통했던 건지 딸은 조금씩 문제집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제 부탁에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 아들도 누나의 공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죠. 극적으로 검정고시에 통과한 딸은 그 뒤 자신의 동생과 함께 수능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어머니, 왜 방에 들어가서 안 주무시고
거실에서 졸고 계세요. 아, 정훈아, 누나랑 같이 공부하는 거 안 힘드니? 내가 너희들 간식 좀 챙겨주려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구나. 일하랴, 같이 수능 공부하는 자식들 챙겨주랴, 살림하랴. 매일이 너무 고단했습니다. 하지만 삶까지 포기하려 했던 딸과 착한 모범생이었던 아들이 공부하는 소리를 방 밖에서 들을 때면 하루에 제 피로가 전부 가시는 것 같아 저와 남편은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었죠. 특히 아들은 자기 부모를 돕겠다며 새벽마다 우유와 신문 배달까지 다녔어요. 그리고 그쯤엔 운이 좋게도 집안 사정이 피게 되었어요. 모아둔 돈 중 여러 사람의 정보를 통해 먼 지방에 땅을 사두었는데 그곳이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난 후 땅을 되팔면서 큰 이익을 남겼거든요. 사람이 열심히 살다 보면 죽으란 법은 없다고 그제야 우리도 열심히 산 보상을 받는 건가 싶어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서울로 상경한 아이들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땅도 몇 마지기 더 사며 저와 남편 또한 농사일만으로도 생계가 가능해졌어요. 덕분에 전 식당 일을 그만둘 수 있었는데 무엇보다 좋았던 건 식당 일을 그만뒀다는 게 아니라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사라졌다는 거였죠. 그리고 딸이 33살 때와 그로부터 또다시 2년 후 두 아이는 모두 짝을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재개발된 땅을 팔고 남은 시세 차익을 거의 대부분 자식들의 결혼 자금으로 나누어졌어요. 각각 약 2억가량의 큰돈이었지만 자식들이 결혼할 때 큰돈을 해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에 저와 남편은 그저 신이 나기만 했죠. 장인어른, 장모님, 명절 선물로 저희 물건 몇 개 좀 가져왔어요. 아시죠? 제가 떼다 파는 물건들은 전부 진짜 명품들인 거. 이건 장모님 가방이고 이건 장인어른 벨트예요. 매번 처가댁 올 때마다 바리바리 명품 싸들고 오는 사이 세상 천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명품을 해외에서 유통해 판매한다던 사이는 가끔 저와 남편에게 자신이 판다던 명품을 선물했습니다. 가끔 저희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하나씩 건네줄 때면 아들 부부는 곤란한 듯 웃으며 거절하곤 했어요. 형사였던 아들처럼 며느리 또한 경찰이었는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괜히 이런 명품 많이 들고 다니면 오해를 산다면서요. 저와 남편 또한 사위의 그 마음은 고마웠지만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거 그만 가져오게 배서방. 우린 김이나 참치 세트만 가져와도 충분해. 나랑 우리 집사람 둘 다 시골 촌에서 사는데 이런 거 입고 들고 나갈 데가 어디 있겠나. 장인 장모님 진짜 이상하시다. 필요 없으면 내다 팔든가 친구분들께 선물하시면 되지. 이 좋은 명품을 왜 마다하세요? 좋은 마음으로 들고 온 사위 마음 괜히 서운하게 하시네. 여보, 너무 서운해하지 마. 우리 부모님 평생 너무 없이 사셔서 그래. 촌스럽게 좋은 걸 드려도 쓰실 줄을 모른다니까. 솔직히 사위의 지나친 거만함이 불쾌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결혼 후 점차 달라지던 딸의 태도였습니다. 결혼 전엔 저희의 조그만 도움에도 늘 감사해야 하고 낭비도 하지 않던 애가 결혼하고 돈 잘 버는 남편을 만나니 날이 갈수록 사치스러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선물을 부담스러워하는 우리 부부와 자기 동생 부부도 삶의 수준이 낮아서 그렇다는 듯 은근슬쩍 비하 발언까지 내뱉었죠. 그러더니 시골 냄새 지독해서 내려오기 싫다며 점점 저희 집엔 발걸음도 뜸해졌어요. 그렇게 점점 딸과 사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가던 때 딸 내외와 틀어지는 계기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딸이 결혼한 지 6년 뒤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맞이한 남편의 첫 제삿날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린 일찌감치 와서 제사 음식과 준비를 도와줬는데 제사가 끝나고 정리까지 거의 다 한 마당에 딸과 사위가 어린 손녀와 함께 도착했더군요. 오려면 제사 시작 전에 오던가 아니면 아예 오질 말던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그런데 제 말에 딸 내외는 아들 내외 눈치를 보더니 잠시 절 방으로 부르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들어가 보니 딸 내외는 제게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았죠. 저 장모님,
혹시 장인어른이 남기신 땅 파실 생각 없으세요? 어차피 혼자 농사 짓기 힘드셔서 다른 사람한테 땅 빌려주고 계신다면서요? 맞아, 엄마. 딸 빌려주고 푼돈 가져가지 말고 그 돈 우리 남편한테 투자 좀 해주라. 엄마가 투자만 해주면 이 사람이 몇 배로 불려서 다시 되돌려주겠대. 투자? 그 돈이 뭐 얼마나 된다고 투자를 해달래. 맨날 돈 많다고 자랑할 때는 언제고. 다름이 아니고 제가 거래하던 외국 업체에 말썽이 좀 생겼어요. 근데 당장 미리 물건값 내고 예약한 고객들만 해도 한둘이 아니에요. 일단 다른 길 통해서라도 물건 들여와야지 이대로는 저 사기죄로 고소당할지도 모른다니까요. 이 사위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잘 찾아오지도 않던 딸 내외는 남편 기일 때문이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절 찾아왔던 거예요. 우선 사정을 들으니 급한 상황인 것 같긴 한데 문득 망설여졌습니다. 과거 저희 남편이 먼 친척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던 일이 떠올라서요. 그런데 그때 제 딸이 제 아픈 부분을 쿡쿡 쑤셔대더군요. 엄마, 아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잠깐 빌려달라는데 그거 하나 못 줘? 엄마 옛날에 기억 안 나? 엄마가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바람에 나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고등학교도 못 간 거.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가난으로 그런 아픔을 줬으면 적어도 돈이 있을 땐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자식을 낳아줬으면 그만한 책임도 끝까지 져줘야지. 만약에 엄마가 안 도와줘서 우리 딸까지 나처럼 가난하게 크게 되면 그때 엄마가 책임질 거야? 그 말을 듣는데 괘씸하기보단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라고요. 제 약한 부분인 걸 알고 딸이 일부러 그런 말을 하는 거라는 사실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줄곧 딸이 제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도 사실이라 엄청난 죄책감이 절 압박하더군요. 결국 전 딸에게 5천만 원이란 거금을 지원해 주었어요. 그런데 딸은 고마워하긴커녕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땅도 안 팔고 엄마가 이만한 돈이 어디 있었어? 설마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그렇게나 많아?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엄마 노후 자금으로 남겨뒀던 거야. 딸은 제 말에 의심스러운 듯 눈을 가늘게 뜨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충격받은 마음에 딸 내외뿐 아니라 애들 내외 또한 돌려보냈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상처가 컸어도 그렇지 딸이 당시의 일을 손에 든 몽둥이처럼 휘둘러 제 가슴에 생채기를 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결혼 후 조금 이상하게 변하긴 했어도 진짜 내면은 착할 거라 믿었던 딸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딸과 사이는 몇 번이나 찾아와 자꾸만 제게 또 우는 소리를 하더군요. 엄마, 우리 급한 불이 아직도 안 꺼졌어. 솔직히 말해봐. 가지고 있는 돈 더 있지? 한 번에 가진 돈을 다 줬을 리가 없잖아. 얼마 남았어? 우리가 꼭 돌려줄 테니까 그 돈 우리 좀 빌려줘. 어? 장모님, 저희 부모님께는 이미 초창기 사업 자금을 빌려서 더는 손을 벌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동안 명품 선물 자주 드렸잖아요. 그 값 대신한다 생각하시고 돈 좀 빌려주세요. 네? 돈 없다고 몇 번을 말해. 설사 있다고 한들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5천이나 빌려줬으면 됐지. 그게 얼마나 됐다고 이리 때처럼 달려드는 게야. 명품값? 내가 그렇게 됐다고 거절할 땐 사람 서운하게 한다면서 난리치더니 이제 와서 그 값을 내라고? 내 기가 차서 원. 자네가 사다 준 거 한 번도 안 쓰고 안 입었으니까 도로 죄다 가져가게. 엄마, 진짜 치사하게 이럴 거야? 엄마 돈 있잖아. 아니면 아버지 땅이라도 팔아서 도와달라고. 내가 옛날에 엄마 때문에 무슨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모 없을 거사. 또 그 얘기냐? 나도 그 일로 가슴이 문드러졌다. 그래서 평생 너에게 속지 않은 마음으로 네가 정훈이랑 달리 공무원 될 때까지 그 흔한 아르바이트 한 번 안 했어도 그 뒷바라지 다 해줬고 저번에 네가 내 가슴에 대못 박으면서 돈 달라고 했을 때도 5천만 원이나 해줬던 거야. 다 알고도 한 번 눈 감아줬으면 됐지. 어떻게 그걸로 또 이 애미 마음에 상처를 내려고 들어? 그렇게 돈이 급하면 너랑 배서방이 입고 있는 명품 전부 팔고 끌고 다니던 외제차든 집이든 우선 처분하면 될 거 아니냐?
제 말에 딸과 사이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이후로도 몇 번이나 절 찾아왔지만 저는 사이가 줬던 명품들을 모두 되돌려준 뒤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물론 애들이 정 어려우면 땅이든 뭐든 팔아서 제가 도와줄 수 있죠. 하지만 자기들은 서울에 몇 억이나 하는 아파트에서 외제차를 2대나 끌며 떵떵거리고 사는데 무작정 부모에게만 손을 벌린다는 사실이 괘씸해 그렇게 쫓아냈던 거예요. 그러자 기분이 나빴는지 결국 딸은 제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습니다. 엄마 덕분에 우리 집도 팔고 방 2칸짜리 아파트로 이사 오고 차도 1대 팔았어. 이제 만족해? 딸을 더 잘 살게 응원해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니까 만족하냐고. 그게 왜 밑바닥이니? 2칸짜리긴 해도 무려 서울에 있는 아파트 자가이고 2대에서 1대로 줄은 것뿐이지 외제차도 여전히 몰고 다니는데 네가 원래부터 그렇게 돈을 잘 벌었던 애도 아니고 남편 사정이 그렇게 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씀씀이를 바꾸면 될 일 아니냐. 부모 노후자금 죄다 뺏어가고 네 배만 불리면서 살면 그게 자식으로서 옳은 행동이니? 돈 없는 부모는 평생 자식에게 죄인이라지만 그렇다고 자식을 아나무인으로 키워도 된다는 말은 아니야. 너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어. 돈 몇 푼에 부모에게 대바라지게 굴 거면 앞으로 여기 안 와도 된다. 안 가. 다른 집 부모들은 자식한테 간쓸게 다 줘도 안 갖고 한다는데 엄만 욕심쟁이야. 난 부모 보기 최악인 불쌍한 애라고. 해달라는 대로 다 들어주면 버릇이 나빠질까 싶어 더욱 독하게 말했던 건데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군요. 자식에게 부모 보기 최악인 애라는 말을 듣는 심정 아십니까? 제가 정말 그렇게 못난 부모인 건지 내 딸은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건지 알 수가 없어 끊어진 전화를 붙들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죠. 이후 딸은 3년간 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오기가 생겨 딸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엔 마음이 화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흐르니 저도 어쩔 수 없는 부모인지라 딸이 보고 싶더군요. 아들은 그런 저를 보고 누나는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라며 절대 먼저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이를 뿌득뿌득 깔았죠. 그런데 딸과 연락을 끊은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한 놀라운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딸이었어요. 네가 웬일이니? 저는 반가운 마음을 꾹 참고 딸에게 덤덤하게 물었습니다. 또다시 딸이 돈 얘기를 꺼내진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딸은 저에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러더군요. 엄마, 나 안 보고 싶었어? 난 엄마 너무 보고 싶었는데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그걸 잃기 싫은 마음에 엄마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이랑 행동을 했어. 더 빨리 엄마한테 연락하고 싶었는데 염치가 없어서 차마 전화를 걸 수가 없더라. 엄마, 늦었지만 이제라도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이러다 엄마까지 아버지처럼 내 옆을 떠나면 두고두고 내가 후회할 것 같아서 나 이렇게 용기 내서 전화했어. 딸은 사위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제 사업도 다시 잘 풀렸으니 제게 돈도 갚고 앞으로는 효도하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엄마, 우리 남편 사업 사정이 좀 풀리긴 했는데 사업 자금하고 적금에 묶여 있어서 엄마한테 빌린 돈을 당장엔 갚을 수가 없어. 그래도 마련되는 대로 바로 갚을게. 그러니까 나 엄마 찾아가서 진심으로 용서부터 구하게 해주면 안 될까? 나 정말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끝없이 흐느끼며 용서를 구하는 딸의 말에 저도 그만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독하게 굴려고 해도 딸을 향한 그리움을 막지 못했던 거죠. 며칠 뒤 주말 딸은 사위와 당시 7살 된 손녀와 함께 절 찾아왔어요. 엄마, 나랑 애 아빠 큰절부터 받아. 장모님, 저희가 일전엔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평생 효도하면서 살게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큰절하는 두 아이와 제 목에 안기는 손녀까지 보니 정말로 딸이
원래 착했던 딸로 돌아왔나 싶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딸과 사이를 끌어안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이렇게 먼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해줘서 정말 고맙다. 사람이 살면서 실수할 수도 있지. 어른으로서 다 이해하마. 밥은 먹었니? 시장하지? 저는 딸 가족에게 밥을 차려주려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딸이 온다고 신이 나서 소고기 미역국과 굴비 등 갖가지 음식을 차려놓았거든요. 그런데 냉장고를 열어본 전 순간 당황하고 말았어요. 딸과 사위를 위해 분명 한우를 사다 놓았는데 그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거든요. 혹시나 해서 냉동실을 열어보니 전날 사다 둔 한우가 그곳에서 땡땡 얼어있더군요. 저는 미안한 표정으로 딸과 사위에게 말했어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내가 노망이 났나 보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소고기를 냉장고에 넣어둔다는 게 그만 냉동실에 넣어버렸지 뭐니. 너희 시간 많으면 여기서 좀 기다릴래? 내가 마트 가서 금방 소고기 좀 사가지고 오마. 그럼 제가 태워다 드릴까요, 장모님? 됐어. 안 그래도 저기 이장이 오늘 읍내 간다고 했거든. 슬슬 갈 시간 됐으니까 나도 태워달라고 부탁하면 돼. 오랜만에 왔는데 힘들게 운전하지 말고 쉬고 있게. 엄마, 그럼 찬미도 같이 데려갔다 와. 애도 바람 쐬면 좋아할 거야. 여기 고긴 이 돈으로 사. 괜히 지갑 챙겨가지 말고. 딸은 됐다는 제 손에 끝내 자신의 현금 20만 원을 쥐어주더군요. 오랜만에 손녀와 콧바람도 쐴 겸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그렇게 마을 이장님의 차를 타고 읍내 마트에 갔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누나랑 매형 집에 왔어요? 왔다. 난 걔들 구워줄 소고기 좀 사려고 잠깐 마트에 왔어. 잘 됐네요. 저희도 거의 다 왔는데 마트로 어머니 모시러 갈게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의 소식을 전하며 아들에게도 오지 않겠냐고 미리 물어봤는데 아들은 자기 누나를 별로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었거든요. 왜 마음이 바뀌었냐고 묻자 아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전 여전히 누나랑 매형이 싫지만 저랑 누나 사이가 계속 안 좋으면 어머니가 속상하실 거잖아요. 전 오로지 어머니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저 마트 앞에 다 왔어요. 모시러 들어갈게요. 아들과 며느린 당시 6살 된 손자와 함께 왔더군요. 저를 위해 자기 누나에게 양보하려 달려온 아들이 기특해 전 아들을 끌어안으며 고맙다고 말했죠. 주차 공간이 한 대 될 자리뿐이었기에 아들은 차를 저희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했습니다. 저희 집 앞엔 이미 사위의 차가 있어서요. 아들은 제 손에 들린 소고기를 자기 손으로 옮겨 들더군요. 그렇게 저와 아들은 앞장서고 며느린 양손으로 애들 손을 잡은 채 뒤따라왔어요. 그리고 대문으로 막 들어서는데 갑자기 저희 집안에서 환호성이 들리지 않겠어요? 소리의 출처는 살짝 열려있던 제 안방 창문이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당연히 제 딸과 사이였죠. 그리고 이어진 대화를 들은 저와 아들의 표정은 점점 경악스러워지고 말았어요. 여보, 이거 봤어? 이거 우리 아버지 생명보험 증서잖아. 우리 엄마 아버지 보험금 받았었나 봐. 엄마 몰래 아버지가 남긴 땅 팔려고 엄마 도장이랑 신분증 훔치러 왔던 건데 이게 왜 냉재야? 어쩐지 당신 촉이 정말 장난 아니라니까. 예전에 장모님이 5천 주셨을 때 당신이 그랬잖아. 분명 남은 돈이 더 있을 거라고. 여기 보장 금액이 2억이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한테 5천 미리 줬다고 쳐도 1억 5천이나 더 남아 있으시겠네. 거기다가 장인어른 땅까지 팔아치우면 합쳐서 3억, 아니 4억은 좋게 될지도 몰라. 저 몰래 도장과 신분증을 훔치러 왔다는 말에 소름이 쫙 돋더군요. 아들 또한 경악하기 마찬가지였는데 뒤를 보니 며느리가 애들을 데리고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제잘대는 소리에 혹시 들킬까 싶어 저는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그런 저를 본 며느린 역시 경찰이라 눈치가 보통이 아니더군요. 며느린 저와 아들을 살피더니 엄마랑 외숙모랑 잠깐 저기 가서 놀까? 라고 말하며 애들을 데리고 자리를 피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 녹음기를 켰죠.
저와 아들은 숨을 죽인 상태로 딸 내외의 대화를 계속해서 엿들었습니다. 우리 오늘 뭐가 엄청 잘 풀리려나 봐. 안 그래도 이것들 찾을 동안 엄마 어떻게 밖으로 꼬여내나 고민했는데 엄마가 혼자 읍내 다녀온다고 했을 때부터 보통 느낌이 좋은 게 아니었다니까. 게다가 귀찮게 굴 찬미도 엄마가 데리고 나가줘서 이런 개이득을 이렇게 빨리 발견한 거잖아. 이제 우린 당신 그 짝퉁 명품들만 얼른 처분하고 이 나라에서 튀기만 하면 돼. 내가 여기 엄마 카드랑 카드는 다 챙겼거든. 오늘 엄마 술 잔뜩 먹이고 카드 비밀번호부터 알아내자. 우리 엄마 술 엄청 약하거든. 다른 날이면 몰라도 오늘은 기분 좋아서 내가 마시라고 하면 분명 드실 거야. 아주 하늘이 돕는구나, 도아. 당신 후임이 당신이 내 짝퉁 밀수 돕는 거 눈치챈 것 같다고 했을 때 아, 망했구나 싶었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니까. 우선 그 돈으로 브로커 구해서 위조 여권이랑 다른 나라에 살 집 알아보자. 그동안 장모님 땅이랑 그 짝퉁들 다 처분하고 당장 이 나라 뜨는 거야. 새 인생 시작이라고. 장인어른 일찍 돌아가 주셔서 이런 큰 돈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충격을 받은 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은 저에게 사과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저 몰래 남편이 남긴 땅을 팔기 위해 제 도장과 신분증을 훔치러 온 거였어요. 악어의 눈물을 흘려가며 저를 속였던 거죠. 그 와중에 제 남편이 제게 보험금 2억을 남겼다는 사실까지 발견하곤 그렇게 환호성을 질러댄 겁니다. 저 남편이 남긴 생명보험금에 대해선 자식들에게 일부러 말하지 않았거든요. 내 자식들은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주변에서 하도 목돈이 있는 걸 자식들에게 미리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이죠. 괜한 분란만 일으킬 수 있다고요. 저는 그 와중에도 괜히 아들이 서운할까 싶어 눈치를 슬쩍 봤는데 아들은 조용한 목소리로 제게 이러더군요. 잘 숨기셨어요, 어머니. 누나가 미리 알았으면 어떻게든 못 뜯어가서 안달이었을 거예요. 그때 어머니께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도 없으면서 몇 번이나 달려들었던 거 보면 아시잖아요. 말을 마친 아들은 더 들을 것도 없다며 어떻게 하고 싶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에 찔끔 나온 눈물을 꾹꾹 눌러 닦았어요. 그리곤 잠시 뒤 결의에 찬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죠. 저는 성큼성큼 안방으로 들어가 당황한 딸의 뺨을 후려쳐버렸습니다. 엄마, 언제 왔어? 아니, 그것보다 왜 때려? 딸은 그 와중에도 오리발을 내밀며 뒤에 놓여있던 자신의 숄더백을 발로 깊숙이 밀더군요. 저는 망설임 없이 딸의 가방을 손으로 낚아챘어요. 그리곤 가방을 거꾸로 뒤집어 탈탈 털어버렸죠. 그러자 가방에선 갖가지 딸의 화장품과 함께 제 신분증과 카드들 그리고 도장이 쏟아져 나왔어요. 사위는 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고 저는 입을 앙다문 딸에게 다가가 뺨을 연신 2대 더 내려쳤습니다. 왜 때려? 나 밖에서 다 들었다. 너희들이 왜 이 집에 왔는지, 너희들이 네 아버지 생명보험 증서 보고 일찍 죽어줘서 고맙다고 환호성 지른 것까지 전부 다. 엄마, 난 네가 사람이니? 난 적어도 네가 먼저 찾아와서 사과했을 때 그래도 내 딸이 영 몹쓸 애는 아니었구나. 내가 자식을 그렇게까지 잘못 키우진 않았구나 싶어 하늘에 감사했다. 근데 이제 보니 내가 자식이 아니라 돈벌레 키웠구나. 게다가 어렵게 공부시켜서 공무원 만들어놨더니 뭐? 밀수를 도와? 너 처음부터 이렇게 썩은 애였니? 그래서 저런 짝퉁이나 밀수해다 파는 놈을 만난 거야? 아니야, 나도 처음에 몰랐어. 이 사람이 그런 거 파는 사람인 거 나중에 알게 됐단 말이야. 근데 그게 뭐? 사람들은 싼 값에 명품 들고 다니는 척해서 좋고 우린 우리대로 큰돈 벌어서 좋은 거 아니야? 엄마, 내가 없이 살 때 몰랐는데 막상 부티나게 살다 보니까 인생이 달라 보이더라. 행복의 질이 달라. 그래서 내 남편 도운 거야. 돈에 썩은 돈 깨끗한 돈이 어딨어? 돈이면 다 돈이지. 뭐라고? 그래서 너 이렇게 부모 돈에까지 손을 대니? 다들 이렇게 도둑놈처럼 살아. 나라고 좀 그렇게 살면 안 돼? 솔직히 막말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공부 좀 시켜주고
시집 올 때 2억 해준 거 말고 뭐 있어? 저번에 준 5천도 그렇고 땅이랑 아버지 보험금도 그렇고 어릴 때 나한테 그런 상처 줬으면 그 보상금으로 이 정도는 좀 줘도 되지 않아? 뭐 엄마 죽을 때 이 돈 싸가지고 갈 거야? 아니잖아. 나 지금 비리 저지른 거 걸려서 조사 들어가면 이 사람까지 100% 잡혀. 그럼 난 파면되고 이 사람은 감옥 들어갈 텐데 부모로서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래? 딸은 바락바락 악을 써댔습니다. 악에 바친 딸을 보는데 대체 애가 왜 저렇게까지 타락해버린 건가 싶어 억장이 무너졌어요. 이 녀석아, 자식 응석을 다 받아주기만 하는 게 부모인 줄 아니? 네가 행동이든 인성이든 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내버려 두니? 네 말대로 난 부모인데 파면당할 짓 했으면 파면당하고 집안 말아먹을 짓 했으면 집안 말아먹어. 그게 삶의 옳은 순리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삶의 이치고. 그리고 배서방, 구속이 무서우면 애초에 정당한 사업을 했어야지. 그게 무서워서 장모 집까지 털어가며 야반 도줄 계획하나? 너희 둘 다 자식 보기 부끄러운 줄 알아. 난 절대 이거 가만히 안 넘어갈 거고 그럴 생각도 없으니까 둘 다 마음 내려놓고 죄값 받을 준비해. 제가 왜요? 증거 있으세요, 장모님? 뭘 어쩌실 건데요? 뭘 어쩌긴 어째. 경찰에 신고해서 정당한 조사를 받게 해야지. 어차피 장모님하고 우린 친족 관계라 친족 상도례인가 뭔가 덕분에 절도죄 처벌 안 받거든요. 그리고 짝퉁 유통으로 신고한다고 한들 걸리기 전에 튀면 그만이에요. 그러려면 일찌감치 튈 돈이 더더욱 필요하겠죠. 여보, 바닥에 있는 것들 전부 주워. 뻔뻔한 사위의 말에 딸은 잽싸게 바닥에 있던 제 카드들과 신분증, 도장을 줍더군요. 장모님, 이 조용한 집에 지금 우리 셋뿐인 거 알죠? 지금 당장 카드 비밀번호 말 안 하면 장모님 명줄은 여기서 끊기는 겁니다. 예? 비밀번호 불고 조용히 신고도 안 하겠다고 약속하면 제가 살려는 드릴게요. 그렇게 아끼는 아드님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죠. 안 그래요? 그래, 엄마. 괜한 사람 더 큰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얼른 말해.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 아득한 느낌도 잠시였습니다. 곧이어 방에 쳐들어온 누군가 사위를 냅다 발로 차버렸거든요. 이 미친 자식이 감히 누가 어머니한테 이딴 짓을 해? 그 사람은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들은 저를 바로 따라 들어오지 않고 뒤늦게 들어와 그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 온 건지 며느린 얼른 제게 달려와 제 몸을 살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뭐야, 정훈이 너랑 올케가 여긴 어떻게... 어떻게 왔으면 뭐... 이진아, 이 짐승 같은 인간아. 어머니가 목이 졸리는 걸 보고도 그걸 부추겨? 니들은 특수협박 및 폭행 현행범으로 당장 체포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언제 챙겨온 건지 아들과 며느린 수갑을 꺼내 각각 사위와 제 딸을 체포하더군요. 특히 사위는 엄청난 반항을 했는데 형사인 아들은 능숙하게 사위를 제압해버렸죠. 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까 밖에서 매영, 아니 배석주 네가 하는 말 다 녹음해놨어. 그거랑 네 회사 이름이랑 같이 서울에는 우리 서 형사들한테 전송했거든. 아마 지금쯤 네 회사에 잔뜩 쌓여있는 짝퉁 재고털로 불시단속 나갔을 거다 이 말이야. 너희 둘 다 인생 종친 줄 알아. 어머님, 일단 제가 이 집안 경찰 불렀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사람들 넘기면 우리 바로 병원부터 가요. 그제야 큰일 났음을 깨달았는지 딸과 사위는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제압당해 있던 딸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제게 애원했어요. 엄마, 나 진짜 이렇게 경찰서 끌려가게 둘 거야? 나 엄마 딸이잖아. 진아라고. 내 남편 저렇게 잡혀가면 내 인생도 끝이야. 제발 우리 좀 도망가게 해줘. 어? 그 돈 달라고도 안 할게. 그냥 얼른 몸만 사라질게. 제발 정훈이랑 옳게 설득 좀 해봐. 장모님, 저 사실 전과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한 거 이번에 또 걸리면 전 빼도 박도 못하고 구속이에요. 가뜩이나 3년 전에도 그리고 얼마 전에도 다른 나라 놈들이 제 돈 홀랑 먹고 잠수 타서 손해가 한두 푼이 아니었어요.
불법적인 일이라 신고도 못해서 영락없이 돈만 잃었다고요. 그래서 가진 돈이 많이 없어서 이런 짓을 벌인 거예요. 돈이 있었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알고 보면 열심히 사는 불쌍한 놈이라니까요. 너희들은 아직도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는구나. 너희들은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와 법을 어겼어. 세상에 돈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니? 그렇다고 다들 너희들처럼 부모 돈 훔치고 남 속이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돈을 탐하진 않어.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그 죄값을 치러야지. 그리고 진아 너, 내가 널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진아야, 이 엄만 비록 가난했을지언정 널 무척이나 사랑했다. 근데 결국 돌아오는 건 이런 폐륜뿐이구나. 난 이제 딸 같은 거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다. 네가 진정으로 받을 벌은 남들에게 다 있는 부모를 잃는 벌이야. 평생 네가 잃은 게 뭔지 깨닫고 후회하면서 살거라. 그렇게라도 네가 잘못을 깨우칠 수 있다면 그게 네 부모로서 내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야. 제 말에 체념을 한 건지 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엉엉 울었습니다. 사위는 끝까지 아들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발악했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잠시 뒤 아들은 도착한 경찰들에게 상황 설명과 함께 딸과 사위를 인계했어요. 그리고는 절 데리고 가까운 큰 병원의 응급실로 향했죠. 며느린 절 따라오려고 했지만 작은 방에 들어가 떨고 있던 애들을 달래느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들어보니 애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향했던 며느리가 아들에게 먼저 차에 있던 수갑을 챙겨오라고 했었다더군요. 안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 같으니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자면서요. 현명한 며느린 먼저 안전하게 아이들을 작은 방에 데려다 놓은 후 아들과 함께 현장을 급습했던 겁니다. 형사는 제가 아니라 제 아내가 했어야 했다니까요. 진짜 침착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아들의 말에 공감하며 며느리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부풀렸습니다. 다행히 제 목엔 멍이 든 것 말고 큰 이상은 없었지만 아들의 권유에 전 평일에 다시 한번 병원으로 가 상해 진단서를 뗐어요. 변호사를 통해 사위를 특수 협박과 폭행으로 딸을 협박죄로 고소하는데 증거로 쓰기 위해 말이죠. 혹 누군간 자식과 사위에게 그렇게까지 하고 싶냐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애들에게 단단히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세상엔 해서 되는 짓이 있고 안 되는 짓이 있다는 걸, 그걸 어긴다면 상대가 부모라고 해도 봐주는 일 없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전 두 아이를 고소했고 그와 별개로 파출소에 잡혀있던 딸 내외는 진즉에 서울의 아들이 근무하는 경찰서로 이관됐습니다. 사위 회사 창고에서 명품 짝퉁들이 무더기로 적발된과 동시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거든요. 아들이 넘긴 음성 증거에 따라 도주 위험이 충분하다며 말입니다. 딸은 자신은 짝퉁 유통과 관련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는데 조사 결과 사위의 밀수를 돕고 사위의 부당이득을 함께 편취한 사실이 드러난 뒤엔 입을 다물었다고 해요. 조사가 길어지는 과정에서 딸 내외의 딸인 제 손녀는 사돈댁에서 맡아주었어요. 손녀를 사돈댁에 데려다주며 두 사돈과 저는 제 남편의 장례식 이후 처음 얼굴을 마주했는데 우린 서로 미안해서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했어요. 사부인께도 그 금수들이 그럼 없을 짓을 저질렀습니까? 이게 다 아들 잘못 키운 저희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한테도 줄기차게 찾아와 돈을 요구하길래 제가 몽둥이 들고 쫓아냈어요. 저희 집에야 이혼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도 같이 살고 있으니 무서워서 뭔가를 훔친다는 생각은 못한 것 같은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사부인께서 보셨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찬미 저희에게 데려다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딸 자식 잘못 키우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찬미가 평소에 사돈댁에 자주 와 있었다면서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겠다고 하도 떼를 써서 얼른 데려왔습니다. 그것들이 자식은 안 돌보고 허구한 날 밖으로 나돌기만 해서
우리가 참일 거의 데려다 키우다시피 했어요. 이번엔 사부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약해지게 해보려고 애까지 데려간 것 같은데 애가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입니다. 저는 두 사돈과 씁쓸한 악수를 했습니다. 서로 자식을 잘못 키워 면목 없는 입장이니 그렇게나마 서로에게 사과하고 위로를 해준 거죠. 소년 앞으로도 사돈댁에서 맡아 키운다기에 잘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곤 저는 사돈댁을 나왔어요. 제 고소건으로 사위는 벌금형을, 딸은 약식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짝퉁 유통권은 후폭풍이 거셌어요. 우선 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반면 사위는 무거운 징역형을 받았어요. 동종 정가가 있던 데다 조사 결과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이 수억 원이 넘었다고 하네요. 물론 가지고 있던 짝퉁 상품들은 전부 압수되었고요. 또한 사위의 짝퉁을 진품으로 알고 판매 대행했던 업체들 있죠. 그 업체들에게 단체로 민사소송이 걸려 사위는 막대한 배상액까지 물게 되었습니다. 엄마,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내가 잘못했어, 엄마. 근데 나 갈 곳이 없어. 살던 집은 남편 명의라 남편 가진 재산으로는 배상액 다 못 갚아서 집까지 압류당했어. 곧 경매 넘어갈 거래. 우리 딸이 시댁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좀 살게 해달라고 애원했는데 나랑 애 아빠 같은 부모는 우리 찬미한테 없는 게 100번 1000번 나을 거라고 쫓겨났어. 그래, 그거 안 됐구나. 근데 번지수 잘못 찾았어. 난 이 집도 땅도 다 팔고 정훈이네 들어가기로 했거든. 애들이 내가 걱정된다고 하도 성하여서 말이다. 그럼 난 어떡해? 제발 나 집 구할 돈이라도 좀 빌려주면 안 돼? 엄마, 나 어릴 때처럼 다시 가난해지기 싫어. 가난해지기 싫었으면 주어진 일터에서 성실히 일해서 돈 모을 생각을 했어야지. 네가 뭘 잘못한 건지 계속 말하기엔 이제 내 입만 아프다. 넌 너 알아서 살아. 고시원에 살면서 남의 집 파출부 일을 하든 식당 일을 하든 정당하게 돈 벌면서. 엄마, 나 불쌍하지도 않아? 나도 잘 살아보려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엄마가 날 이렇게 키운 거잖아. 내 인생 이렇게 된 건 다 날 잘못 키운 엄마 책임이야. 책임져. 그렇게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얼마 되지 않아 집행유예로 풀려난 딸이 절 찾아왔더군요. 처음엔 잘못했다고 좀 비나 싶더니 이내 딸은 다시 부모인 제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반성했나 싶던 딸은 역시나 그대로였던 거예요. 저는 모질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말하며 딸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넌 끝까지 이 엄마만 탓하는구나. 오냐, 널 잘못 키운 나 자신을 나 역시 평생 원망하면서 살 거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명심하거라. 남 탓만 한다고 해서 네 인생에 득이 될 건 하나도 없어. 스스로에게 문제를 찾아야 사람은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야. 그때도 말했듯이 난 너한테 절연이라는 벌을 내릴 거다. 난 더 이상 네 엄마가 아니고 넌 내 딸이 아니야.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나 찾아오지 마. 제발 네 딸을 생각해서라도 더 이상은 부끄러운 엄마로서 살지 말고. 딸을 쫓아낸 뒤 저는 문을 잠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 또한 갈 곳이 없는데 어딜 가라는 거냐며 밖에서 엉엉 울더니 날이 어둑해지자 그제야 어디론가 사라졌더군요. 그게 당시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딸과 만났던 마지막이었죠. 어머님, 이게 뭐예요? 뭐긴 도시락이지. 너도 아범도 밖에서 사 먹는 음식 질린다며. 내가 가끔은 도시락 싸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먹어. 알지? 나 남의 집 부엌에서도 일하고 식당에서도 일해서 손맛은 좋은 거. 그거야 말하면 입만 아프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하게만 지내시라니까 왜 매번 집안일에 이런 것까지 해주세요. 이러려고 어머님 모신 게 아닌데요. 나를 위해서 고생하는 우리 아들 며느리 챙겨주는 것만큼 이 늙은이 마음이 즐거운 일이 또 어디 있겠니. 어서 다녀와라. 아범은 오늘 쉬는 날이라면서 코 골고 자고 있다. 재민이 유치원은 내가 보낼 테니까 걱정 말고. 지금 저는 남편이 남긴 땅을 모두 팔고
아들의 집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제 돈을 더 보태서 더 큰 집으로 옮겨 합가를 한 거죠. 명의는 아들과 며느리 공동 명의로 그렇게라도 굳이 저를 모시고 살겠다고 말해준 아들 내외에게 보답하고 싶었어요. 이제 제 수중의 돈은 정말로 많이 남지 않았는데 그 돈은 아들 내외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제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최근 저와 많이 붙어 있어서인지 유독 할머니 껌딱지가 된 손주에게 그 돈으로 소소한 간식을 사주는 일이 요즘 저의 큰 낙이랍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끔씩 사부인께 전화로 손녀의 안부를 묻곤 합니다. 다행히 손녀는 자기 부모와 보낸 시간이 많지 않아 딸 내외를 찾진 않는다더군요. 그리고 제 딸 또한 그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찾아갔던 날 이후론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고 해요. 자기 누나는 끔찍이 싫어해도 저에게 효자인 아들은 혹시 제가 걱정할까봐 딸의 근황을 알아내 제게 기뜸해 주었습니다. 딸은 지금 한 고시원방에서 지내며 식당 일을 나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어디 다치거나 하는 일 없이 정당한 노동을 하며 살고 있다니 그거면 됐다 싶어 더는 이야기해 줄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앞으로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든 그건 딸이 스스로 결정한 자기 인생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니까요. 혹시 아주 만약에 혹시라도 먼 훗날 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저를 찾아온다면 그땐 부모로서 한 발 물러나 딸을 안아줄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면 더 이상 저와 딸은 오래도록 볼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살다 보니 산다는 건 돈이 있든 없든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도 제가 딸을 어떻게 키워야 옳은 거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식 교육이라는 게 정답이 있긴 한 걸까요? 이곳엔 저와 비슷한 연배인 분들이 많으시던데 여러분은 어떤 부모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사연을 마무리하며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던 깊은 고민에 대해 여러분께도 여쭤보고 싶네요. 부모란 뭔지 또 자식이란 어떤 것인지 말이죠. 앞으로 부디 여러분의 가정엔 제 가정과 같은 분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딸처럼 과거의 나쁜 기억에 사로잡혀 잘못을 저지르는 분들께 감히 조언드리고 싶네요. 과거 때문에 현재를 망치는 짓은 힘들게 과거를 견뎌온 자기 자신의 노력을 짓뭉개 버리는 어리석은 일이랍니다. 그러니 부디 억하심정을 내려놓고 다가올 미래에 집중하며 제대로 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과거를 보상받을 길은 정직하고 바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긴 제 사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